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어떤 인사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검찰 편중 인사. 네. 근데 굉장히 정도가 심한데요. 이 객관적 이 자리를 보면요. 너무나 집중돼 있어요. 지금 보면. 네. 아까 본방에서도 지적했지만 그것도 핵심 포스트 권력에 거기를 어떤 대통령과 과거 인연이 있는 특수통으로 다 채워놨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이걸 뭐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어요. 예를 들면 MBC에서 MBC 출신 분이 사장에 취임을 했는데 대통령실 인사기획비서관에 우리 MBC 기자, 인사비서관에 MBC 직원, 총무비서관에 MBC 직원. 이거 뭐 한 10대개를 쭉 얘기를 해서 전부 다 MBC 기자, 직원, PD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돈이 가는 길, 인사가 가는 길, 사정, 수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에다 쭉 포스트를 했다. 그럼 이거를 MBC 정권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달리 어떻게 부릅니까? 그리고 아까 여당 패널로 나오신 신성범 의원님이 왜 위험하다 그런지 이해가 안 가신다. 제가 그래서 잠깐 또 나오다 왜 위험한지를 그게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가장 어제도 이 자리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직업에서 10여 년씩 일하면 그 사고하는 방식이 딱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기자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있고 검사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있고 또 특히나 특수부 검사가 사고하는 방식이 아주 특수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동질적 사고가 가진 분들이 권력의 요지, 이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면은 이 국정이란 게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다뤄야 될 텐데 동질적 사고 하나에 거의 한몸 같은 사고를 하는 분들이 그 모든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게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합니다. 그렇게 이상한 거. 그게 왜냐하면 이 복잡다단한 국정을 다루려면 예를 들어 경제 학자 중에도 가장 어떤 전문성 있는 학자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인 중에서도 정치인으로 오래 한 분 중에서도 정치를 굉장히 유능하게 하는 분도 있어야 될 거. 그래야지 조율을 할 것이고. 근데 이게 왜 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뭐 일반적으로 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검사 아니라 같은 집단, 특히나 이제 엘리트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집단에서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한 게 있죠. 집단 사고의 함정이라고. 사례도 그렇습니다. 많고 경영하는 데서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엘리트 집단이고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능력에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가 더 있어요. 리더를 따르는 것이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검사들이 지난 정권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집단 사고의 함정이라는 게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판단이 무조건 선이고 옳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기들이 이루어져 있다. 이게 그냥 뭐 자뻑 수준에서 그치고 자기 위안 수준에서 그럼 괜찮은데 권력이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쿠바와 관련돼서 관계를 할 때 거의 1년 가까이 국방부 엘리트들이 다 작정을 했는데 늪지대가 있다는 거를 계속 빠뜨리는 1년 내내. 그렇죠. 그런 거죠. 늪지대가 있다는 걸 빠뜨려서 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쫓겨났어요. 그게 동질적 사고로 하는데 대표적으로 벌어지는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집단 사고의 함정이라고. 그렇죠. 어떤 사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한 사람이 들여다보는 것이 같은 측면을 보고 있으면은 그 혼자 판단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그런데다가 이제 검찰이라는 집단은 뭐냐면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 눈에는 못대가리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좋은 비유십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사람들, 있는 분들에게는 수사하고 기소할 것만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이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 이것만 보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오늘도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기보다 오늘도 드러난 사례가 뭐냐면 대통령 집무실 공사하는데 연간 3억 정도 이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누림 건설이라는 데가 6억 9천만 원짜리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맡았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수의계약으로 맡았어요. 그것도. 근데 아니 왜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그랬더니
일단 기간이 촉박하고 예. 그다음에 안보, 뭐 방역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도록 법에 돼 있긴 합니다. 예. 국가계약법상. 예. 근데 이거는 그 공사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안보에 있어서의 전문성, 예. 방역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그냥 일반 건설회사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면 그 전문성을 찾아서 장점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예. 수의 계약을 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단우림 건설이 저기 포천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 무슨 왜 공부상가 거기다 했죠, 2층에 근데? 있어요. 모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예, 근데 예. 대통령실 해명은 예. 위법하지 않다예요. 아, 수의 예. 계약 할 수 있어서 했다. 뭔 더 설명이 필요하냐.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꼭 그것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직업에 오래 있으면 그 직업에 맞는 특유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자는 기자적으로 질문을 계속하는 그 사고가 방식이 있어요. 계속 질문을 맞습니다. 하고. 근데 그 어떤 사고가 좋고 나쁘게 문제 아니라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국정을 해야지 다른 측면을 보게 되고 위험도 다른 측면을 평가하고 이렇게 되는데 세상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망치를 들고 못대가리만 찾는 어떤 그 사고가 그 아주 한 조직이 전체가 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권력 집단이 네. 이 판단의 착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검사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CPA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예. 검찰 특수수사에서 특히 금융 관련된 검사들 중에서 재무제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이라고 예. 그쪽에 검찰 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금융감독원이 검사 기능, 즉 사정 기능이 있습니다. 예. 감독 기능도 있고요. 예. 검사라고 흔히 얘기를 예. 하는데 감사가 아니라 검사라고 검사요. 보통 예.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죠. 근데 금융감독원이 그런 기능만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시장을 좀 잘 금융시장이 잘 돌아가게 시장을 잘 관리 감독하는 것도 필요한 예.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정책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예. 소비자 보호처가 그 안에 있고요. 근데 금융감독원이 기존에도 뭐 감독 기능도 사실 제대로 했느냐라고 한 비판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기능은 강화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외의 금융감독원에 네. 건전한 금융시장을 육성하거나 조성하는 예. 그다음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예방적 그 정책을 실현하는 입안하고 실현하는 이런 기능을 망치 들고 못대가리 찾던 분이 할 수 있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검사에 극도로 치중돼 있는 이 인사를 하는 어떤 대통령의 심중에 네. 이거는 추정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실제로 여당 의원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전달하시고요. 뭐냐면 정치인들은 다 잠재적 범죄자고 무리를 지어서 자기 이익이나 추구하고 부패하고 검찰만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이런 사고 때문에 저런 편중된 인사를 하고 있다면 정치의 영역은 그런 사고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도 아니고 자기 편 중에서도 특정 부분만 정의와 모든 어떤 옳은 판단을 지배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썩어 있고 잠재적 범죄 이렇게 본다면 네. 정치의 영역에서 대단히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대단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어제도 법치주의를 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하자면 가버먼트 어토니가 이 정치나 관직에 많이 나가는 것이 예.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는데 예.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가버먼트 어토니 네. 미국도 그런다라고 하는데 예. 가버먼트 어토니를 예. 검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미국을 제도를 보더라도 가버먼트 어토니라고 하는 건 정부 사이드에서 정부 측에서 일하는 변호사, 예. 그러니까 법률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법무부 직원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을 가버먼트 어토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그쪽에 미국 제도는 아시겠지만 검사장 직선합니다. 예. 검사장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아요. 예. 자치단체의 경우에 자치단체의 경우에 주의 그렇게 경우에 뽑거든요. 주의 경우도 예. 그렇고 밑에 카운티로 내려가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은 변호사 하다가 예. 검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클린턴, 빌 예. 클린턴 같은 경우도 변호사를 하다가 예. 검사장이 됐다가 예. 아칸소주 주지사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예. 이렇게 오는 것과 예.
그냥 사법고시 보고 그렇죠. 한 평생을 검찰이란 조직에 있다가 네. 툭 장관이 되거나 툭 뭐 어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간다거나 이런 거 그거랑 다르죠. 완전히 그거는, 다릅니다. 예. 미국제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가버먼트 어토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 검사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법률가들이 지배를 하는 게 법률가들이 관직에 있는 것이 법의 지배다. 이거는 커다란 오해거든요. 예. 법치주의다. 예. 법치주의를 소위 룰 오브 더 로라고 예. 법에 의한 지배. 예. 법치주의는 인치주의의 반대말이거든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네, 그거는 이건 약간 이상한 논리인데요. 룰 바이 더 어토니. 예. 그러니까 법률가들에 의한 예. 지배를 법치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가를 법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정의와 동일시하고. 예, 동일시야. 그건 아닌 거죠. 그것도 예. 그냥 민변 변호사 따위는 도배하면 안 되는 예. 자들이고 검사만이 법과 동일하고 정의와 동일시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의 일단을 저는 그 말이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 인식에 검사 이퀄 법이다 이런 인식 아닌가요? 그게 위험할 수밖에 없는 법은 만인을 위해서 정말 어떤 법은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나 검사 이퀄 법이고 검사 이퀄 정의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행정부의 한 일원이지.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모든 일을 선악의 판단을 검찰의 판단과 동치하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기소 안 하면 죄가 없고 또 무죄 받으면 기소 내가 안 하면 법이니까. 죄가 없고. 그렇죠? 예, 내가 기소 안 하면 죄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대 앞에 가지도 않게 하는 게 검사의 기소 예. 독점권이 가지고 있는 예. 기소 재량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권력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어떤 인식 중에 정말 이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언론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더 하겠다는 식이 오늘 아침에도 아니 뭐 필요하면 더 쓸 거다. 그러니까요. 이건 약간 오기도 아니고요. 거의 신념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런 인식이 있으신 게 아닌가 한 거죠. 뭐냐하면 검찰밖에 믿을 데가 없다. 나머지는 전부 무능하고 부패하고 잠재적 범죄자고 그런 인식이라면 정말 대통령의 자리에서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인식이거든요. 사고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국가가 잘 돌아가지 않을 거고요. 그럼 뭐 철인 정치로 가야죠. 뭐. 철인 정치요. 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 예. 대의민주주의는 그 개인이 정치인이 아무리 본인이 보기에 대통령이나 뭐 한동훈 장관이나 뭐 이런 검사 출신들이 보시기에 허접하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물론 그분들은 왜 그런 인식을 하게 되냐면요. 본인이 정치인 수사를 해봤거든요. 예. 그리고 검사 앞에서 정치인들이 기계 좋게 나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대부분은 요것만 좀 빼줘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감옥 보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명박 대통령 전직 그 대통령들도 감옥에 보내봤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우스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정치인은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뽑아준 선출해준 국민들을 대의하는 거죠. 예, 그게 대의민주주의죠. 예.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너무 우습게 본다.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종 인지수사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뭐 이러는 게 올 9월 달이면 부패하고 경제 빼고는 전부 다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넓히고 있잖아요. 이거 뭐 국회에서 하거나 말거나 니들은 불이익이기 때문에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굳이 존중할 필요가 없어.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우리가 다 할래. 이런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좀 어떤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인사 자체를 보면. 그런데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인식의 틀 이런 걸 자꾸 짐작하게 돼서 좀 그런데요. 예. 예를 들면 사저 문제, 그 문 전 대통령의 사저 문제도 시위 문제를 쳐다보는 시각도 보면은 그게 아까 제가 본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그런 행위를 보고 눈살을 찌푸린 건 이건 인간이 인지상정일 거예요. 99%의 사람들은 아니 왜 전직 대통령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전직 대통령 사세가 배설 수준의 욕설을 하고 막 확성기로 동네 주민들 생활까지 파괴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어디 정부 청사 같은 데서 시위를 하는 이유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 집 앞에 가서 배설 수준의 욕설을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의심되는 건 돈, 보수코인. 그렇죠. 돈 아니면 분노, 화풀이. 네, 화풀이.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력이 굉장히 느슨한 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공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집회를 판결이 계속 허용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면 정책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곳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책 실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무실은 좀 느슨하게 항상 그 집회를 허용해야 되는 곳이고 그렇죠. 사저의 경우에는 정말 엄격하게 조금이라도 기준이 어긋나면 법적으로 막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약간 그 뒤집힌 것 같단 말이에요. 틀어졌죠.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가보면 백악관 앞에 가면 텐트 쳐놓고 농성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앞에 시끌시끌 하잖아요. 원래 민주주의는 시끌시끌한 겁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양산 사저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뻥 뚫린 데서.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그냥 법대로 하면 된다는 인식이 혹은 듣기에 그냥 법대로가 굉장히 선택적이에요. 선택적이에요. 집시법의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그렇습니다. 아까 집시법 집시법의 기본적인 거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보장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만 그 표현의 자유도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안보나 사회질서를 지나치게 훼손할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조금 자제시키도록 하고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실은 표현의 자유가 대통령 집무실 앞은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되는 자리고요. 양산 사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의 사생활의 침해라고 하는 기본권과 기본권이 부닥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앞은 기본권과 기본권이 부닥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되는 공적 장소예요, 사실상. 그런데 여기는 사생활의 평온의 자유, 사생활이 좀 평온해야 될 개인의 자유와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기본권과 기본권이 부닥치는 곳이면 우리 그렇게 외우거든요. 기본권과 기본권이 부닥칠 때는 이 기본권 조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기본권이 어떻게 조화해야 될 거냐를 보고 봐야 되고 근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의 욕설 수준이기 때문에 욕설이죠. 욕설 수준이 아니라 진짜 욕설이에요. 배설 수준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셨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사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해봐요. 사인의 어떤 누구라도 전직 대통령이 아니고 어떤 사인의 집에 가서 별 근거도 없이 자기가 어떤 주관적인 욕을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확성기로. 그거를 허용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집시법 위반 소지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 개인의 인권 기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모욕죄나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죄가 거의 확실해요. 근데 모욕죄나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입니다. 본인이 직접 고소고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참다 고소고발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또 전직 대통령이 국민들 입을 막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까? 그런 취지로 그건 정말 좀 안 좋은 기사 같은데 약간 비난 쪽 고소고발 직접 나섰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건 정말 좀 아니죠. 근데 법의 취지만 봐도 말입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시위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인이라도 현재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도 밤에 잠은 자야 되고 명예가 있는 것이고 집 앞에 자기 집이니까 그거는 사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전직 대통령 집은 더더욱 이거 완전 사인이 된 건데요, 거의.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어떤 배설 수준의 욕을 그러니까 저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반대했던 분들이 더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수준이 저 정도였나? 왜냐면 같은 편인들 착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저 사람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반대했던 어떤 건강한 그 사람들하고 저 편 아니야 같은.
전 굉장히 모욕적일 것 같고 그분들이 보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우리 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엑스맨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께서도 말입니다. 그거를 좀 더 단호하게 했으면 국민들이 그 정치적인 찬반을 떠나 다 박수 칠 텐데 너무 좀 약간 느낌이 방치한 법대로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대통령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인 게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인식이 대통령 집무실에는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저쪽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집시법의 취지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법률은 항상 해석을 할 때 이 법률 제정의 취지를 봐야 되는데 법률 제정의 취지를 보기보다는 문자가 어떻게 써 있는가를 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대통령 집무실 얘기도 아니 위법은 아닙니다. 수의계약하는 게 누가 위법이랬어요? 수의계약을 했으면 이 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는가? 그렇죠. 안보, 보안, 그다음에 방역 이런 이유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데가 만약 형식적인 어떤 요건을 못 맞춰서 그 특별한 능력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사용할 쓸 수 없을 때 수의계약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인데 법대로 하라는 인식은 그 법의 취지, 관저에서 왜 시위를 못하게 했느냐. 그렇죠. 그 취지를 정확히 서로가 상식의 수준에서 이해한다면 사주 앞에서 하는 건 나쁜 행동이라는 건 그 법의 취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법대로 이 인식이 그래서 아까 그 검찰이 어떤 권력의 요직에 있을 때 법에 있는 글자대로 모든 권력을 행사하면 취지도 무시하고 법에 있는 글자대로 하는 거죠. 그 글자대로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경우도 있고요. 선택적으로 하죠.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벌써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집단 사고의 함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그런 그 징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징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 사저에 이걸 봐도 99%는 눈살을 찌푸릴 거라고 봐요. 그 화면 한번 보면 화가 날 정도. 그건 누구냐를 떠나서 한 개인의 집 앞에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당시에 그 성명 발표가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가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정도는 용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뭐 전두환 씨 사저 앞에 가서 그런 일들 많이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좀 다르죠. 그러나 이거는 아무런 정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집에서 배설과 욕설 수준의 그것도 확성기를 통해서 그거를 경찰력이 너무나 너그럽게 그 법적 테두리를 느슨하게 적용시키는 그 상황이 과연 맞는 상황인가 하는 저는 뭐 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응원해 주는 거거든요. 응원해 주는 걸로 적어도 해석할 수가 있죠.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응원해 주지 않는다고 믿고 싶지만 거기에서 지금 집회 시위하면서 욕설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좀 자제해 달라. 오늘 뭐 조금 뒤늦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가 홍영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그런 문자폭탄 보내고 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압박하고 강요해서는 안 되고 설득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가려고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이재명 지지자답게 행동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설득과 공감이 중요하지 압박과 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를 고립시킨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대통령도 그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비판하는 게 맞는 것 같죠. 더 나아가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나 또 대통령 됐지 않았냐. 좀 이렇게 점잖게 말렸어야 되지 않나. 적어도. 근데 저는 근원적인 의심이 드는 게 거기 가서 이렇게 욕설을 배설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의 지지가 있을까?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뭐냐면 그냥 어떤 정말 분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 아닌가. 그 어떤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밥벌이 하는 거 아닌가. 뭐 이 의심을 강하게 거기 보니까 이제 크게 두 부류가 있던데 하나는
그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가족이 사망했다. 예. 그 코로나 백신 맞고 가족이 사망했다라는 예. 것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힌 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의 피 맺힌 울부짖음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이 그런 뭐 세월호 사건 때도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예. 아이들이 죽었는데 아이들이 그 세상을 유명을 달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제된 모습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욕하고 하니까 그게 몇몇 사람들이 뭐 슈퍼챗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예. 응원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자기 의사가 전달된다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 대통령이 거기에다 대고 뭐 법태두리 안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하는데 이렇게 네. 얘기해버리면 그런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울부짖으면 대통령도 이야기를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도록 오해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우리가 뭐 그거 유튜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튜버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유튜브에서는 이미 네. 그런 욕설이나 과격한 네. 발언 때문에 네. 퇴출된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동영상을 네. 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송출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유튜브만큼 그런 말하자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예. 그렇게 욕설을 하고 해도 계속 송출을 하게 그냥 냅두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건가요? 예. 유튜브에서도 못 해요. 이분들 다 퇴출된 분들이세요. 너무 심하게 욕하고 이런 바람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아니 뭐 들으시는 행정부 경찰 관계자분들이 있으면 이 누구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행위들인데 법적인 적용을 정말 엄밀한 법 집행 진짜 엄밀한 법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 예. 망치를 든 자는 못대가리만 보인다는 표현은 아주 잘 들렸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네, 네. 네. 아니 왜냐하면 기자들도 그렇거든요. 예. 뭐가 기사가 되나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평생을 기자를 한 사람들은 이게 기사거리가 되나 안 되나의 사고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사고가 어떤 조직의 사고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사고가 형성되는 그 직업이 그 사고를 형성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 맞습니다. 방향 예. 사고하는. 근데 그게 한 가지 방향만 사고하는 사람이 그 무서운 어떤 칼을 다 쥔 권력기관, 돈을 다 쥐는 권력기관, 돈의 흐름을 쥐는 길목, 칼의 흐름을 쥐는 길목, 그걸 다 장악했을 때 불행해지는 건 국민일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거죠. 예, 그 소위 특수부의 시조새 개혁이라고 하는 김기춘 전 예. 대통령 비서실장. 예.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이제 못대가리 예. 망치든 사람 못대가리만 보인다라는 얘기가 김기춘 실장이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이제 저도 전해드렸는데 모십 삐져 나와 있는 거는 누가 잘못한 거냐. 예.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가가 봤을 때는 예. 이거 뭐가 뒤틀어져서 못이 예, 튀어나온 게 예, 아닐까? 예. 그럼 이 축을 한번 바꿔볼까? 예. 뭐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김기춘 그 양반은 망치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아하 예. 왜 두드려 박지 않았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